자, 오늘은 이제 갈릴레오 사건에 대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예. 보통 이제 갈릴레오 사건은 이제 이 갈릴레오 재판, 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갈릴레오가 굉장히 고초를 겪은 거를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사실 그런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전개가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어떻게 그 생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그 갈릴레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또 종교적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레오가 태어날 당시에 그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됐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때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전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제 1564년에 태어났는데, 바로 이때쯤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뭔가 좀 단호한 그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중요한 그런 그 모임이 있고 난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모임이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 트렌트 공회라고, 카운슬 오브 트렌트, 바로 이탈리아의 트렌트라는 그 도시에서 당시에 이제 그 주교들과 그 다음에 또 신학자들과 또 교황, 이런 아주 캐톨릭의 이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갖고선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런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 가톨릭 교회가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논의를 해갖고선 그 결정이 이제 나오게 됐던 시기예요. 이 트렌트 공회가 1563년에 끝났는데, 처음에 이게 1545년에 있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꽤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3번의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의가 1563년에 이제 끝나갔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회의의 결과 캐톨릭이 이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제 그 함부로 그 평신도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평신도의 어떤 그 성경 해석을 이제는 그 금지하는 그런 좀 경직된 자세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세적인,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그 입장을 캐톨릭 교회로서는 가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태어날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는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좀 경직된,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좀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갈릴레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팩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또 중요한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과학적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 학문적 분위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내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세 말기가 돼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굉장히 그 공고한 어떤 그 지적 토대를 중세 대학에서 형성하게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세 말기로 오면서 다시 그 스칼라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굉장히 또 몰입이 돼 갖고 너무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는 우리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과거의 어떤 사람이 주장한 거를 그렇게 막 따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의 그 분위기가 이 갈릴레오의 어떤 그 관점 또는 나아가서 그의 어떤 성격과도 좀 잘 맞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릴레오의 개인적 측면과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이 아마 갈릴레오의 어떤 퍼스널리티, 성격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를 텐데, 갈릴레오가 그 매우 그 뭐랄까 정열적 패셔니트, 영어로는 패셔니트라고 그러는데 좀 정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갈릴레오의 젊을 때 사진을 보면,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를 보면 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갈릴레오가 참 이 패션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또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어 갖고, 이제 그런 그 성격적인 면도 말이죠, 이 갈릴레오 사건에 또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릴레오가 이제 그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 들어봤겠지만은 이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이 피사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 이탈리아의 피사. 근데 이 피사에서 갈릴레오가 워낙 좀 출중해 갖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가 25살의 나이에 피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갈릴레오가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25살의 나이에 교수가 될 정도로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릴레오 원래 이제 의학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대학에 이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뭐 적성에 안 맞았는지 그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에서 독학을 했는데, 독학이라기보다는 그 갈릴레오 아버지 친구의 사사를 받으면서 그 홈스쿨링을 했는데, 이게 워낙 갈릴레오가 뭘 만드는데 재주가 뛰어나갔고,
이게 그냥 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갈릴레오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거야. 걷다 대고 갈릴레오가 너무 수학적 재능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다라는 게 피사라는 그 동네에 쫙 알려지게 되면서 갈릴레오가 아까 얘기한 대로 1589년에 말이야 갈릴레오가 이 교수가 돼. 피사 대학에. 그러니까 25살의 나이. 1564년에 태어났으니까. 대단한 거죠. 25살의 나이에 교수 된 사람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진짜 대단한 그런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제 교수가 돼서 그 대학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레오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무조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실제로 갈릴레오가 그 피사에 있는 동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였단 말이야.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 그랬거든. 근데 갈릴레오가 아주 기발한 실험을 통해서 물체는 그거의 그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만약 마찰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걸 보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만약 마찰이 없다면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그거의 무게에 상관없이. 그거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류가 있다는 걸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죠. 자기네들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랐다라는 것이 갈릴레오에 의해서 그게 밝혀지게 된 거니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갈릴레오가 성격이 좀 이 패셔닛, 이런 그 좀 이 스타일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좀 사람들이 좀 민망하더라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잘 해서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이거를 그냥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딱 드러나게 하니까 이게 그 사람들로서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피사 대학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1589년에 피사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됐는데
3년을 넘기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대략 3년, 3년 정도 뭐 있다가 도저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 피사라는 곳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거든. 이 로마가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에 좀 중앙에 있다고 치면 이제 피사는 그보다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게 항구 도시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피사는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바티칸, 이 바티칸에 그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던 그런 그 플로렌스라는 지역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바티칸의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자유롭게 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로마 캐톨릭의 입장을 생각할 때 더더욱 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이게 피사에 오래 있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1592년경에 멀리 그 로마로부터 떠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베니스라고 알죠, 여러분? 베니스 그 이탈리아의 그 북쪽이잖아. 그 베니스 여기가 이제 베니스인데 여기 베니스의 파도바라는 지역에 파도바 대학이 있어. 그 대학으로 가게 돼요. 내가 지난번에 코페르니쿠스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그 전에 1500년경에 파도아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 그랬잖아. 바로 그 대학이야. 그 파도아 대학으로 이제 가서 좀 더 그 자유롭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발견들, 그의 놀라운 그 과학적 업적들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망원경이 세계 최초로 발명이 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이제 뭐 네덜란드 어떤 광학 기술자인가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망원경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갈릴레오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 워낙 뭘 만드는데 또 재주가 많았던 갈릴레오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제 망원경을 어떻게 제작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리고 그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천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달이 많은 분화구를, 여러 개의 분화구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태양이 흑점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새로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의 물체는 완벽해 갖고선 무슨 디펙트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막상 보니까는 뭐 많은 그런 디펙트도 있고, 나아가서 그 금성 있잖아요, 금성. 금성이 자세히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게
마치 달이 위상이 변하는 것처럼 금성도 그렇게 위상이 변한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발견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금성이 위상을 변화한다라는 거는 도저히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미의 지구 중심계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발견, 금성의 위상 변화 발견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미의 지구 중심계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이걸 확인해 준 그런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글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발견들을 하고 나서 갈릴레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미의 지구 중심계가 틀림없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계,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 지동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금성이 위상을 변화한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미의 그 지구 중심계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컨펌 해준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태양 중심계가 맞다라는 거를 확인해 준 거는 아니었거든요. 맞잖아요. A가 아니라 그래서 꼭 B가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A가 아니라면은 뭐 B인지 C인지 D인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갈릴레오가 살아있는 동안에 갈릴레오 자신이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거든. 근데 유감스럽게도 갈릴레오는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이 이 갈릴레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학적인 그런 그 면에서 갈릴레오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동설은 결코 입증된 이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동설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야.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발견 등으로 인해 갖고. 근데 지동설이 입증된 거 아니었다라는 거지. 근데 갈릴레오는 뭔가 그 확신을 가졌는지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주장했다라는 거지. 이때부터. 맞아요. 갈릴레오가 이런 그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갈릴레오가 그 탤런트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그 놀라운 발견들을 이제 하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더더욱 유명해져 갖고, 이 1610년경에 갈릴레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플로렌스로. 플로렌스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일 텐데, 이탈리아의 도시 중에 피렌체라고 있잖아. 피렌체가 플로렌스야, 영어로. 그러니까 이 피렌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금의 환양이었죠. 대단한 명성과 아주 좋은 이제 오퍼를 그 당시에 피렌체에 투스칸 궁정이라고 있었거든. 이 투스칸 궁정의 학자로서 금의 환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이제 갈릴레오의 어떤 그런 그 성공적인 귀환으로 보였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릴레오의 시련의 시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로렌스 지역에는 여전히 갈릴레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피사 대학에 있을 때 별로 인간관계가 좀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갈릴레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갈릴레오의 그런 그 금의 환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갈릴레오가 계속 성공하는 거를 그렇게 별로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갈릴레오가 이 중요한 이런 발견들을 하면서 이런 자기의 발견들을 이제 그 책으로 이제 그 출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스타리 메신저 또는 선스팟이 흑점이지, 태양의 흑점. 이런 그 제목을 가진 책들을 이제 출판을 1610년경에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중요한 발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태양 중심계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근데 갈릴레오의 적들은 저건 뭔가 갈릴레오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뭔가를 지금 찾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갈릴레오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그 기본적인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지구 중심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움직이지 않는 지구, 고정된 지구라는 그런 구절들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구 중심계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었거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데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다. 이런 그 태양 중심계를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이제 갈릴레오 적들이 이걸로 갈릴레오를 공격하면 갈릴레오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갈릴레오는 이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겠지만은 그 갈릴레오의 적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어느 날 말이야, 갈릴레오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지난주 그 성당의 그 강론에서 그 신부가 자기를 비판했다라는 거야. 이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다고. 즉, 이 태양 중심계, 그거를 갈릴레오가 주장하고 있다고.
그 교회 이 강론에서 신부가 자기를 비판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은 거야? 야, 그때부터 이제 갈릴레오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갖고 갈릴레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갖고 자기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 또 자기의 입장이 즉 과학적 이론과 또 성경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가면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당시 교회가 이게 뭐 평신도가 자기가 뭐 생각하는 바를,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대주교였던 로버트 벨라민이라는 주교를 보내갖고 갈릴레오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 이상 갈릴레오가 이런 그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회동을 이제 가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동에서 그 갈릴레오가 이제 주장했던 거하고 또 그 당시 이제 벨라민이 주장했던 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두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즉 갈릴레오는 어떤 주장을 한 거냐면,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통의 언어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이 됐고, 예를 들면은 지구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제 갈릴레오는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케플러의 관점과 매우 유사했던 거죠. 갈릴레오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과학 이론에 대한 관점은. 물론 이제 갈릴레오가 뭐 케플러를 인용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케플러는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은 바로 이제 케플러가 가졌던 생각하고 굉장히 유사했었다라는 것이고, 갈릴레오의 관점에서는 어떤 그 성경에 정지된 지구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외양으로서 물리적 실체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갈릴레오가 이 당시 인용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인데, Bible tells us how to go to heaven, not how the heavens go.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다 양쪽에서 다 heaven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heaven은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heaven은 어떤 물리적 어떤 실체로서 나오는 그런 heaven 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는 그 how to go to heaven,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지를 얘기를 해 주는 거지, not how the heavens go. 하늘에 있는 물체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이제 이런 그 갈릴레오의 관점을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사실 뭐 벨라민도 갈릴레오가 주장한 많은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릴레오와 벨라민은 그 의견의 그 차이를 보였는데, 벨라민은 만약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라면 그러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구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그거를 갈릴레오가 주장하는 대로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재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지동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 아니야. 적어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벨라민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경우에는 캐톨릭 신도는 당연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그 전에 그 교회들로부터 쭉 그 전에 내려온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캐톨릭 신도는 당연히 그런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벨라민이 갈릴레오한테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동설이 그 당시로서는 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핵심적인 그 쟁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갈릴레오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었죠.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교회의 지시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자꾸 이렇게, 이런 그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또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은, 이런 그 지동설에 대해서, 글을 쓴다거나, 또는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회동에서 그 전달이 됐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로서도 별로 탐탁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교회의 어떤 지시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초이스가 없었고, 그래갖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쓰거나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피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16년인데요. 그러니까 벨라민하고 갈릴레오가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된 게 바로 이
두 사람 간에 그 미팅이 있고 나서 드디어 그 코페르니쿠스 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의 서적으로 그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그 리스트에 오르게 돼요. 사실 갈릴레오가 이런 주장하기 전까지는 코페르니쿠스의 어떤 그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큰 오포지션이 있었거나, 이게 문제의 서적이다,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 근데 갈릴레오가 이 주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럼이라고, 이게 코페르니쿠스 책이 이게 문제가 있는 책으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북 오브 인덱스에 오르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그 오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오류가 있는 책은 이 오류가 교정될 때까지는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북 오브 인덱스에 이제 오르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로서는 일단 이제 교회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하는 것을 피했는데, 근데 갈릴레오로서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분명히 맞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못 쓰게 하고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격이 패셔니트한 그런 그 갈릴레오가 그걸 참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뭔가 좀 그거를 다시금 얘기할 수 있는, 또 다시금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음으로 양으로 찾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런 기회가 1623년에 온 것처럼 보인 거야. 왜냐하면 1623년에 어떤 일이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있게 되냐면, 새로운 교황이 이제 선출이 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교황이 갈릴레오의 그 동료였다고 볼 수 있는 마페오 바베른이라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릴레오가 이 바베르니를 어떻게 좀 설득을 해갖고 이 지동설에 대해서 다시금 좀 쓸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기회를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이제 노력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 바베르니가 이제 어반 8세라는 그런 이름 교황으로 이제 1623년에 이렇게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무려 6번에 걸쳐서 바베르니를 만나게 돼. 이 교황을 만나갖고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황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좀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태양 중심계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계가 좀 교회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1616년에 그 문제 서적으로 이제 리스트에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워낙 갈릴레오가 6번씩이나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설득을 하니까 드디어는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당신이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허락은 하겠는데, 단 이걸 진짜 어떤 그 과학적 이론이나 또는 진짜 사실적인 그런 스토리처럼 쓰지 말고 그냥 가상적인
그런 좀 내용으로 그런 스토리로 쓴다면은 써도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퍼미션을 주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뭐 가상적이라도 갈릴레오로서는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가상적인 스토리로 만들 수 있을까? 아마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9년간에 1623년에 이제 교황과의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1632년에 드디어 갈릴레오의 그 책이 나오게 되는데 제목이 Dialogue Concerning Two Cheap World Systems 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오게 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두 개의 주요한 세계관, 글쎄 월드 시스템을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지, 세계의 체계에 대한 대화, 이런 보통 이제 간단히 다이얼로그 그러는데 이 책이 이제 나오는데 갈릴레오가 그 재능 있는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글에도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글을 아마 썼는데 이게 굉장히 그 독자들한테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갖고 이게 출판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로서도 그거를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갈릴레오가 옛날에 그 분명히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에 대해서 그 쓰지 말라는 그런 그 경고를 받았는데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갈릴레오는 자기는 그런 메모를 결코 받은 일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 그 서류 보관소에 보니까 벨라민이 갈릴레오를 만났을 때 그 준 메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갈릴레오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헬리오센트릭 시스템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은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좀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이런 경고의 메모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의 그 서류 보관함에는 그 메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 말이 맞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벨라민이 살아 있었다면 뭐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대질신문이랄까 이걸 통해 갖고 확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벨라민은 이미 죽었거든. 갈릴레오가 이 1632년에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 교회 이 신문소 교회 오피스로 이제 소환이 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그 메모를 교회에서 당신 지난번 벨라민 그 주교하고 만났을 때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거 쓰지 말라고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왜 이걸 썼냐. 근데 갈릴레오는 자기는 그런 거 받은 게 없대.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은지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메모가 위조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갈릴레오의 적들이 갈릴레오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그 메모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지. 근데 뭐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 말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갈릴레오는 굉장히 이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그 메모에 의하면 갈릴레오는 어떤 형태로든 이 태양 중심계에 대해서 써서는 안 되거든. 근데 뭐 갈릴레오가 그걸 썼다라는 거지. 벨라민과 갈릴레오. 근데 이게 다이얼로그의 그 표지입니다. 이 다이얼로그에서 갈릴레오는 이제 세 명의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갖고 한 사람은 이제 태양 중심계를 아규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지구 중심계를 아규하고 그다음에 제3의 인물이 중간에서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플롯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상적인 형태를 취한 건데 사실 뭐 비록 가상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긴 했지만 갈릴레오가 이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자 또는 뭐를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명백하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게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1633년에 뭐 교회로서는 당연히 갈릴레오의 말보다는 자기네 문서 보관소에 있는 기록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당신이 교회의 그 경고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게 되는 거야. 나가서 이제 교황도 상당히 난처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갈릴레오의 말만 믿고 그걸 퍼미션을 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또 메모가 발견이 돼갖고 교황도 난처해지고 갈릴레오에 대해서도 자기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교황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화가 났겠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릴레오가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서 이 종교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게 된 건데, 그 당시에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가톨릭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경직돼 있었고 그 수세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배경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그 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갈릴레오로서도 아주 생명의 그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갈릴레오가 완전히 이거는 이단적이다, 이단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갈릴레오의 그런 그 죄목은 뭘로 그 종교 재판의 결과에서 나오게 됐냐면,
강하게 이단이 의심된다. 이런 죄목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다가 아니라 이단이 강하게 의심된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역시 이제 그 시리어스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서 갈릴레오가 가택연금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엔 더 이상은 바깥으로 외출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갈릴레오 이제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된 거야. 갈릴레오 개인으로서는 매우 불행한 그런 일이었겠죠. 갈릴레오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데 왜 하필이면 갈릴레오가 딱 그때 태어나갖고 이 교회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경직된 그런 시점에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또 남는 그런 대목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장소도 좀 그래요. 장소도 피사에서 안 태어나고 좀 저 북쪽 처음부터 좀 베니스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애시당초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그 칸츄리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큰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이 태양중심계와 관련해서 나아가서 갈릴레오의 어떤 퍼스널리티, 갈릴레오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다면 또 이런 일이 좀 결과가 다르게 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좀 면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 사건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거고, 비록 과학과 종교의 어떤 충돌 사건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좀 그런 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